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은 사상 처음으로 당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이 테러를 당하면서 수급 우려에 국제 유가가 장중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수술을 받고 약 3개월 정도 입원 상태로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40년 가까이 강원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설악산 5색 케이블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부는 대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와 장애인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자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신청할 수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영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에 청구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예, 검찰은 오늘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그제 새벽 6시쯤 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됐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성 출국을 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의 흐름과 투자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조 씨를 석방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영장 청구는 새벽녘에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쯤 시작됐습니다. 심사에서 조 씨 측은 놀랍게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 PE를 설립한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 원의 채권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그중 3억 원은 자신의 동생 정모 씨에게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의 계좌로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돈이 입금된 뒤 코링크 PE가 설립됐습니다. 조 씨는 다만 영장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심사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서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 대표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입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에 이들을 주범이 아닌 총범이라고 적시했고 이 때문에 검찰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범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모펀드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소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쟁점은 뭘까요? 각종 의혹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조 장관이 개입 또는 묵인이 있었는가 밝혀내는 겁니다. 우선 사모펀드 관련 수사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 금지나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죠. 또 정 교수가 자신의 재산 관리를 해주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서 컴퓨터의 하드를 교체했다는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입니다. 이 밖에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동양제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지인을 통한 딸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문서 위조가 되죠. 국책연구기관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자신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그래도 신경이 안 쓰일까요? 이건열 기자입니다.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해 검찰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향해서는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 2월 예정된 정기 인사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단 것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정보 흘리기에 애둘러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어 윤 총장을 향해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란 말도 나옵니다. 조 장관은 또 일선 검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이달 안에 마련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온라인 국민 제안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 내용 공개 금지를 추진하고 있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데다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가 되고 게다가 전 정권의 수사 피의 사실 공표에는 침묵하더니 막상 자신이 수사받게 되자 수사 공보 자체를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거라 논란이 큽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수사 내용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 초안입니다. 기소 전에는 혐의 사실은 물론 수사 상황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수사공보 준칙을 전면 수정한 건데 준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의 범위를 정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원칙적으로 수사 공개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소한 후에도 죄명과 기소 일시 등만 최소한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금지라는 취지에선 일부 긍정적이지만 자칫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최근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 상황뿐 아니라 고유정, 버닝썬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사 관련 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해외에서도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경우 공익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인격권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사회적 공익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인데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추진 시점과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필 법무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시점인데다 법무부 훈령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장관 서명만으로도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대학가는 여전히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대학 교수 1000여 명이 청와대 앞 시국 선언을 예고했는가 하면 대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교수와 학생 등 대학가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학 교수 1000여 명은 오는 19일 조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 가운데 조 장관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35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라서 사회적 지도층이 되거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도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는 당초 오늘에서 사흘 뒤로 첫 집회를 예고했고 고려대도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와 같은 날 4차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네 번째 집회는 일단 취소했지만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며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한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특히 대학들이 함께하는 연합 집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캠퍼스가 아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학생들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할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파면을 기치로 삭발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40여 명이 청와대 앞 군수대 광장에 모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 대표의 삭발 강행은 제1야당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한편 원내외 투쟁의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지자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애국가를 제창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헌법자 장관 웬 말이냐? 조국은 당장 내려와라! 내려와라! 앞서 삭발에 나선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조국 장관이 성격장애 정신병이 있다며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있다는 막말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삭발 현장을 찾아 문 대통령의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했지만 황 대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한국당 수장인 황교안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당내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 참여 역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연설을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말싸움만 벌이다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오면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정기국회 일정 논의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논란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조국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출석의 건으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그 역할인데 조국 피의자 장관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부터 삐걱거리면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역시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기국회 파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3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다시 비공개 회동에 나서지만 서로 셈법이 달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 동안 다들 엄중한 민심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어째 해석은 제각각, 자기들 마음대로 민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말도 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듣고 온 추석 민심은 일하는 국회였습니다. 조국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을 뵙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파악한 민심은 달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스트레스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임명 철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추석이 지나도 여야가 첨예한 진영 대결을 이어가자 여당 내에선 민심을 정확히 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조국 사태를 두고 국민이 불편해한다며 추석 민심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런 사태가 들려오면 우린 긴장할 수밖에 없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는 연간 11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위 수입국이 바로 사우디거든요. 지난해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량은 3억 2,317만 4천 배럴로 전체 수입량의 3분의 1인 29%에 달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88만 5,400배럴 정도 되는데 1배럴이 159리터니까 1억 4천만 리터가 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원유 소비량은 지난해 세계 8위에 해당하는 평균 279만 3천 배럴. 이런 걸 대비해서 비축유를 두는데 우리 정부는 9,600만 배럴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 108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가맹국에, 그러니까 석유를 파는 국가죠. 이들에게 순수출량 90일 이상의 원유 비축을 의무하고 있는 만큼 6개월 정도는 원유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사태가 길어지면 원유를 원료로 수입해 이걸 재가공해 생산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홍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테러는 그대로 국제 원유시장을 뒤흔들며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9% 넘게 치솟았고 뉴욕 거래소에서도 원유 가격은 전보다 15% 넘게 급등한 상황. 갑작스러운 악재에 국내 관련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석유 공급에 차질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이를 계속 보고 있죠. 유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봐야죠. 일단 저희도 외신하고 국내 기사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이나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축권을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빠른 시간 내에 유가 안정을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상승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이러기에는. 특히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20에서 30%에 달하는 항공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갑자기 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대안을 있거나 세우는 상태는 아니고. 정부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필요시 정유업계와 협력하여 다른 산유국으로부터의 대체 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 유가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국내 석유 가격 변동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내 석유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 약 2억 배럴의 방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이렇게 어디서나 광범위하게 쓰이는 드론이 이번처럼 폭탄을 싣고 온다면 웬만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안 되는 만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까지 가서 사드 기지를 찍고 오다가 추락해서야 그걸 안 적도 있죠. 드론이 새로운 경계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 국가방위군 창설 행사 도중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니 군인들이 급하게 대피합니다. 7명의 군인이 다쳤던 이 테러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노린 드론 폭탄 테러였습니다. 러시아의 한 방산업체는 지난 2월 폭이 1.2m에 불과하지만 폭발물 2.7kg을 실을 수 있는 자살폭탄 드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역시 자살 공격용 소형 드론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할 때까지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이스라엘에서 드론 테러 방어용 탐지 레이더를 들여와 전력화했지만 여전히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레이더로는 다 잡긴 잡는데 문제는 레이더로 다 잡아버리면 생지 드론인지 다 모니터상에 시연이 되기 때문에 관제사가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없죠. 미사일이나 방사포뿐만 아니라 최첨단 공격용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어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원 입원,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를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찬성했죠. 구치소에 있으면 법무부 소관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살짝 법무부와 검찰의 다툼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수술을 받고 재활과 치료를 위해 약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병원 입구로 호송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이어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핀으로 고정한 올림머리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박 전 대통령은 휠체어에 올라탄 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2년 5개월째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건 내일로 예정된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근육이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재활 기간을 포함해 길게는 3개월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무부는 구속 상태에서 외부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수감자 신분인 만큼 입원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되며 병원 내에서도 면회 제한 등 구치소 생활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모든 비용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광주에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십 차례 범행이 이어졌지만 매번 갑자기 사라져 형사들의 애를 먹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가도로 아래입니다. 다리를 받치는 철제 공간으로 올라가 보니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가스버너와 라면 봉지, 물병 등 잡동사니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4월 출소한 40대 절도범 김모 씨가 살았던 곳입니다. 전혀 못 봤는데? 이런 걸 알고 또 들어갔네. 이곳에 숨어있던 김 씨는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나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로 주유소 세차장에 넣는 동전을 노렸습니다. 장인장치가 허술해요. 드라이버로 찍게도 좀 열리게 되고 저희만 당한 게 아니라 방유시에 웬만한 32차례나 범행을 이어갔지만 CCTV가 없는 산책길을 따라다녀 좀처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거기서 잠복을 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죠. 경찰은 상습 절도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립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화류계에 여대생이 많다고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는 등 각종 막말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결국 대학이 이 교수의 수업을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폐강시켰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막말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전주 창시자다. 창시자 중 한 명이다 하면서 자기 아는 후배들 중에서 조폭 후배들이 많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싸움인데 왜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 그러면서 이제 유니클로 가가지고 옷 같은 거 많이 산다. 해당 교수의 막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루에 그쪽 많이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쪽에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쪽에서 일하는 애들도 있다 봐.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도 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긴급 회의를 열고 해당 교수의 수업을 폐강했습니다. 해당 교수도 사과문을 올리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뭐 죽을 죄를 졌다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자기 불찰이고 뭐 일체 변명도 없이 다 자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건 뭐 다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 측은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추석 다음 날 제주에서 실종된 치매 할머니가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인명구조견이 맹활약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28마리가 362명을 구조해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숲을 사이에 한 노인이 주저앉아 있고 개 한 마리가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오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던 80대 치매 노인을 인명구조견 초롱이가 찾아냈습니다. 멍멍이가 찾았대요.
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되도록 별 소득이 없었지만 초롱이를 투입하자마자 신호가 왔습니다.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됐어요. 견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길래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중에 멀리서 그 할머니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과 소방, 군인, 그리고 마을 주민까지 220여 명이 투입됐지만 이번에도 구조견이 수십 명의 몫을 해냈습니다. 구조가 늦어졌다면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건강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견이 오니까 웃으면서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전국에 배치된 119 인명구조견은 모두 28마리. 지난해까지 4,920차례 출동해 362명을 구조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지 5개월 만에 첫 구조에 성공한 초롱이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상가에 긴팔 원숭이가 나타나 5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가 포획됐습니다.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원숭이가 어디서 온 건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다름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던 거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에서 포획된 긴팔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상가를 배회하다 만난 50대 여성의 다리를 핥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마취총을 쏴 포획한 뒤 오늘 오후 보호센터로 인계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물원과 동물 카페들에 전부 확인해본 결과 정확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를 하고 사육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원숭이의 주인은 상가 건물에 살던 남성으로 9년 전부터 이 원숭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원숭이를 적법하게 분양을 받아 키워왔는데 잠깐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에 집을 나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소유주고 다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인은 포획 사실을 모른 채 원숭이를 애타게 찾다가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센터로 옮겨진 긴팔 원숭이는 곧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 외벽에 북한 지도자의 초상화와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논란이 일자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식집이었다가 요즘 불매운동으로 문을 닫고 북한풍으로 개점을 준비 중인 술집이었는데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 건물. 이달 중 개점 예정인 한 술집으로 북한 여성 그림과 북한풍 선전물이 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과 북한 인공기까지 설치되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 정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뜨거운 감정을 여기다 이용하는 건 아닌 거죠. 급기야 반국가단체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죄를 적시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담당구청에 접수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에 조처리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첩을 한 거죠. 경찰청으로. 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업주는 오늘 오전 인공기와 초상화를 자진 철거했고 선전물 철거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아침에 한 8시. 수습 전에 계속 전화가 와갖고 수습하고 와서 우리는 작업을 하는.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활동이 아니라 장사를 위한 단순 홍보 목적이라면 국가보안법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7월 부산에서 인민군 차림에 인공기까지 흔든 대학생 단체가 있었지만 정부 비판 목적의 퍼포먼스여서 국보법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 정서상 북한풍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큰 만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대자동차 대형 광고판에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훼손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부착한 건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다. 사유재산을 훼손한 거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사다리차 위에서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광고판에 무엇인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도중 메르켈 총리 앞에서 기후살인자라고 적힌 펼침막 시위를 벌인 데 이어 한국에서도 일종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온실가스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역 광고판에 붙여졌던 문구는 부착 반나절 만에 제거됐습니다. 그린피스의 시위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그린피스의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환경 단체가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건 남의 재산인데 거기다가 허락도 안 받고 붙인다는 건 그건 불법 행위나 마찬가지라 이래 생각합니다. 그린피스의 환경운동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그린피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40년 동안 지역 발전과 환경 파괴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지역 발전을 외치는 지자체와 케이블카가 없으면 설악산을 절대 볼 수 없는 장애인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강원 속초시에 있는 케이블카의 타자 설악산 전경이 펼쳐집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 1982년부터 속초 케이블카의 3배 길이로 추진됐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오색리와 설악산 끝청을 연결하는 구간이 제한됐습니다. 지난 5월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낼 때만 해도 성사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늘 평가에 부동의해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근본 협의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인데다 양양군의 생물환경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 송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반면 장애인 단체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역을 살릴 대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1,500명의 수납원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며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북 김천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도로공사가 모레까지 거취를 정하라고 초통첩을 했거든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준 기자, 우선은 조용히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엄한 경비 속에 취재진의 출입마저 원천 봉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사 건물 안에서는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250여 명이 8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건물 안팎에는 경찰 70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해고된 1,500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와 전원 직접 고용은 안 된다로 요약되는데요. 노조는 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고 정부는 직접 고용과 강제 진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불법 점거로 업무 방해가 심각하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499명은 직접 고용하겠지만 아직 소송 중인 나머지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모레까지 결단을 내리라며 노조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평균 139시간.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평균 108시간. 내신 성적 챙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받은 교내 상도 평균 30개에 달했습니다. 무려 108개의 상을 받은 학생도 있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거의 매주 상을 1개씩 받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전체 입학생의 57%를 학종으로 선발하거든요. 아이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스펙을 만드는 건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와 그럴 수 없는 부모가 나뉘게 되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결국 대학의 간판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교수라서 대학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수상까지 할 수 있는 학생과 온갖 사이트를 다 뒤져서 결국 주말에 헌혈을 하는 학생. 두 학생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한 평가 기준과 점수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의 재능과 특기, 잠재력을 평가하다 보니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고 평가도 다르죠. 이러니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계층에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반칙과 특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제도를 공평하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공정과 형평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딸에 대한 총장 표창장 문제, 논문 제1 저자 의혹 등의 국민들의 우화가 터진 건 또 이런 학종에 분노하는 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100년째 대결했습니다. 강남 상류층에겐 너무나 당연시된 그들만의 리그. 그 특권과 반칙을 깨는 일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출발점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손을 대야 할 겁니다. 뉴스저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실무대화가 곧 재개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도 담화문을 발표로 북미 실무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북미 실무대화가 곧 재개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담화문을 내고 몇 주 내에 열릴 북미 실무 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유엔 총회에 어떤 인물을 참석시킬지 불확실한 가운데 앞서 뉴욕 채널을 통해 실무 협상의 시간과 장소는 논의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을 가져온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body can agree to wanting denuclearization, but what do you mean by it? What does anybody mean by one of the most important single words in this whole issue has not yet been clarified.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우리 정부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는 암초로 표기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시국에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황재영 기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동해 부분에 일본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원 영문 홈페이지에도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관들에 대해 직접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일본 지도에 독도를 그린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는 시점에 정작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질책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 개별 기념관 건립에 대해 경로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경고한 것은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 동해와 독도 관련 표기 실태를 전수조사해 시정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의 식료품 가격이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고물가로 악명이 높은 뉴욕과 도쿄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우리보다 식료품 물가가 높은 것은 스위스 도시들 뿐이라니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번째로 높은 셈이죠. 이 식료품 가격에 외식비, 교통비 등을 더한 생활비 지수를 보면 서울이 22위였습니다. 역시 상위 10% 안에 들어 파리나 싱가포르보다 더 높았습니다. 정부가 기존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1%대 안심대출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9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되고 비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되레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최저금리 1.2%의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시작된 첫날, 은행 창구마다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본인이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도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만 가능하시고요.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8,500만 원 이하인데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0.1%포인트 더 싸게 대출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도 오늘 하루만 7,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접수를 받고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자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지난해 금리 인상기에 정부 정책만 믿고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력이 있는지도 보고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고 하면 제일 좋겠죠. 일각에선 전세자금 대출도 3% 초반인 상황에서 수억짜리 1주택자에게 1%대 대출을 지원해주는 게 맞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최근 모바일 쇼핑 등이 치고 올라오면서 부진에 빠진 대형 유통업체들이 고육지책으로 점포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내고 영업은 계속한다는데요.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 한복판에 있어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이 백화점을 포함해 마트와 아울렛 등 10곳을 롯데리츠로 매각했습니다. 업계 1위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위기를 맞자 그 타겟책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유통업체는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신규 투자 자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츠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 구조인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식과 같이 거래됩니다. 보통 6에서 7%의 배당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과 안정적 배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장사가 안 되는 점포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유통업체들이 나쁜 자산만을 유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혼합형으로 섞어서 임대차 계약을 평균 10년을 가지고 다음 달 상장 예정인 롯데리츠의 성패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이 제산제, 잔탁에서 발암물질을 검출했다고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잔탁 제품을 긴급 조사했는데 다행히 여기에선 이 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홈페이지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입니다. 제산제인 GSK 잔탁의 원료 라니티딘에서 2급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 메틸아민이 검출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미 FDA는 일반 식품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어서 복용 중단 권고는 내리지 않지만 소량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킬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탁은 국내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제산제로 위산 과다 속쓰림 치료에 쓰입니다. 이에 식약처가 긴급 검사에 들어갔고 국내 유통 중인 잔탁 제품과 원료인 라니티딘에선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원료 및 완제 제조소가 다를 수 있어 각 국가마다 검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잔탁 외에도 라니티딘이 들어간 모든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라니티딘 제조소와 복제약까지 전수 검사해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니티딘이 들어간 의약품은 395개 품목으로 위장병 치료제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 같은 건의를 받은 건 맞지만 여러 의견들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돼 일반 국민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경남 거제시의 섬 저도가 내일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됩니다.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 모래해변, 연리지 정원 등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는 18도 선에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0.5도까지 올라 여름의 기온이 크게 남아있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내려가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전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편 영남 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내일 아침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인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여자 정신대에 동원돼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91세 닭가납의 일본인 할머니. 이 할머니는 도쿄신문과 인터뷰 중에 조선인 징용공들은 일상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며 일본 내 혐한 세력을 향해 가해의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해 이웃나라와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잘못된 역사에 눈 감는 비겁한 일본 정치인들보다 몇 배는 훨씬 더 훌륭해 보이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